함께 여는 교육연구소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삶을 찾는 강좌, 특별히 강수돌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듣도록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강수돌 선생님을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유학교와 함께 여는 교육연구소에서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힘드신데 경쟁공화국에서 인간답게 사는 게 뭘까? 이미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신 분들이 오신 것 같고요. 또 영상을 통해서도 이미 기본적으로야 다 알고 계시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고 계신데, 다만 이 자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모로 많이 흔들리잖아요. 그 흔들리는 마음을 서로 좀 도닥여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에서 불러주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기 전에 기본적인 제 생각을 한 5분, 10분 말씀드리면, 우리 대부분이 이미 태어났을 때는 이미 이 자본주의 사회죠. 최소한 45년 이후에 남한 사회가 걸어온 길이 자본주의 경로였고, 지금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 이상으로 올라가 있고, 세계 10대에 크게 보면 강소국이라 그럴까? 그런 지위까지 올라서 있고, 최근에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다고 나라도 선전하고 할 정도인데, 실제로 그 속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람들은 남녀노소 구체적인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해피니스가 충만한가, 거꾸로 말하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가, 같은 숫자 돌림인데 말이죠. 그 아이들이 학교를 1년에 250명에서 300명이 자살을 한다 그러고, 10대 청소년들이 5만 명에서 8만 명의 아이들이 자퇴를 한다고 그래요. 자살을 하거나 자퇴를 하지 않는 아이들은 가방을 메고 학교를 오가는데, 과연 나날이 친구들이나 선생님을 만나는 즐거움에 들떠서 학교를 오가는지, 아니면 자살할 용기나 자퇴할 용기가 없어서, 또는 부모님을 배신할 용기가 없어서 그저 가방 메고 오고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되물어 본다면 근원적으로 우리가 뭔가 잘못되어 돌아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일일이 측정 안 해서 그렇지 우울증 지수도 엄청 높고, 여러 가지 그 불치병이라 그럴까, 큰 병에 걸리는 사람들도 갈수록 늘고 있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개인 신상 데이터들이 다 정보로 수집되어서 국가나 대자본의 관리 대상으로 표집되고 있고, 우리는 잘 모르죠. 차라리 모르는 게 더 속 편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알면 알수록 과연 우리의 자유는 어디에 있으며 우리가 바라는 인간다운 삶이라는 게 어디에 있는가. 어떤 면에서는 돌아가셔서 하늘나라에 또는 공동묘지에 누워 계신 분들이 더 자유로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이들을 낳아서 키우는 과정이나 취업하는 과정이나 취업을 위한 시험 과정이나 취업을 해서도 하루하루 8시간 이상의 마약 같은 노동의 주사를 맞으면서, 취업하거나 출근하는 순간에는 짜릿한 느낌이 들지 모르지만 막상 노동 과정 속에서 자기 스스로의 자아나 인간성을 재발견하기 힘든 그런 현실을 40년 동안 버티다 보면 대부분은 병에 걸려서 대자본이 운영하는 병원 자본에 모든 저축한 돈을 다 갖다 바치고 장렬하게 돌아가시는, 그게 경쟁공화국이다. 그렇다면 남녀 청춘이 서로 만나고 사랑을 나누고 아이를 낳고
자녀를 기르고 일상생활을 하는 과정들, 그리고 직장생활을 하는 과정들, 소위 말하는 소득을 벌어들이는 과정, 이런 것들을 기존의 틀을 벗어나서 상상하고 실천하고 살아가는 방법이 없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근원적으로 고민하고 이야기 나누고 실험해 나갈 수 있을 적에, 지금과 같은 시스템이 허물어 내렸을 적에 비로소 대안적인 싹들이 하나씩 싹 튀어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최근에 아마 텃밭을 하시는 분들은 시금치라든지 마늘, 양파, 경우에 따라서 보리나 밀 뿌리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추운 겨울에 눈 속에, 낙엽 속에 덮여서 다 죽은 것 같지만, 누군가는 땅을 일구고 씨앗을 뿌려 놓았기 때문에 비로소 내년 봄에는 그 싹들 중에 일부라도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사회 시스템조차도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고 썩어 문드러지고 사람이나 자연이 함께 살아가기가 힘든 조건이라면, 나중에 뭔가 새로운 출발이 가능할 적에 그때 새로운 싹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아이디어를 내고 우리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그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들을 실험하거나 실천하거나 또는 이론적으로 정립하거나 이런 노력들을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마지막 에너지를 다 투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자리 비록 짧은 한 2시간 정도 되는 시간이지만 20년 이상의 임팩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10명 내외 오셨지만 저는 일당 100 이상을 대표해서 오셨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이유학교는 다른 간디 학교라든지 다른 대안 학교들과 마찬가지로 한국 교육을 둘러싸고 대안적인 싹을 만들어 나가는 선생님과 학부형들이, 또 우리 학생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라고 생각하기에 단순히 여러 학교 중에 하나의 학교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바 경쟁공화국을 넘어서서 상상하고 대안을 실험하고 실천하는 그런 새로운 싹의 일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십니까? 박수를 왜 안 치시죠? 예. 자, 그러면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지는 모르겠는데, 제 말씀 끝나고 나면 질문도 좋고 또 평소에 생각하시던 부분을 또 말씀 나누셔도 좋겠고, 제가 드린 말씀 중에 또 와닿는 부분이 있다면 또 강조해서 또 같이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경쟁하면 이런 게임이 생각이 나죠. 근데 제가 이제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 그리고 또 우리 청년 학생들 아마 학교 다닐 적에 체육 시간에 선착순 달리기 해보신 적 있으시죠? 특히 체육 시간에 운동장에 모였는데 아이들이 선생님 말에 집중하지 않을 때, 선생님이 이 아이들을 한 50명 되는 아이들을, 요즘은 한 20-30명밖에 안 되더라만도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70명이 한 반이었거든요. 아마 저보다 위쪽으로 연배 있으신 분은 더 많았을 수도 있고요. 그 아이들을 5분 만에 평화적으로 장악하는 방법이 바로 선착순 달리기입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죠. 얘들아, 저 뒤에 운동장 끝에 철봉이 있는데 저거 뛰어서 갔다 와야 돼. 1, 2, 3등은 다음에 안 뛰도 되는데 그 다음 4등부터는 또 뛰어야 된다. 요이 땡 하면 애들이 1, 2, 3등 안에 들려고 막 줄기차게 달리죠.
한 바퀴 돌고 오면 3명을 빼줍니다. 4등부터 다시 뛰어라 그래요. 또 뜁니다. 또 3등까지 빼주죠. 또 뜁니다. 한 3바퀴 돌고 나서 얘들아 그만 됐어. 그러면 그때 이미 아이들은 전부 다 군기가 잡혀가지고 선생님 말에 집중해요. 자, 선생님의 입장에서 철수가 1등하는 게 중요합니까? 영희가 1등하는 게 중요합니까? 1, 2, 3등 안에 누가 드는가는 선생님이 중요하지 않아요. 1, 2, 3등까지만 면제시켜준다라는 게임의 룰을 정하고 1, 2, 3등 안에 들도록 경쟁을 시키는 분위기가 깨지지만 않는다면 아이들은 3바퀴만 돌고 나면 선생님들한테 다 집중하게 돼요. 얘들아 오늘 이거 할 텐데 선생님 말씀 잘 들어봐. 그러면 전부 다 예 그러죠. 1등부터 꼴찌까지가.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1, 2, 3등 안에 드는 게 목숨을 걸듯이 중요합니다. 경쟁에서 이기는 게 목숨 걸듯이 중요한데 관리자, 통치자, 지배자 입장에서는 1등부터 꼴찌까지를 한꺼번에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다른 예를 들면요. 강당에 제가 강의를 갔는데 5,000명의 학생들이 왁자지껄 막 떠들어요. 정말 집중이 안 돼서 난감합니다. 그럴 적에 분단을 나눕니다.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 5분단. 자, 여러분들 박수치기 게임을 해볼까요? 1분단부터 해보세요. 그러면 한 서너 명만 박수를 칩니다. 5점밖에 안 되네. 5점 하는 순간 아이들이 눈이 둥그레지고 이 두 번째 분단은 반 정도가 막 박수를 칩니다. 우와 70점 됐어요 하는 순간 3분단은 벌써 우통 벗고 애가 앞에 나와가지고 확 박수를 짤치라고 부채질합니다. 그런 식으로 돌다 보면 전부 다 이제 열심히 박수 게임에 열광하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끼리 해보세요 하고 저는 화장실 다녀올 여유가 생깁니다. 제 입장에서 1분단에 1등 하는 게 중요할까요? 5분단에 1등 하는 게 중요할까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경쟁 게임이 지속되는 한 저는 1분단부터 5분단까지를 장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갔다 온 다음에 여러분들 모두 다 잘했어요. 근데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이야기 잘 듣고 퀴즈 낼 텐데 마치면 상품 줍니다. 그러면 예 하고 막 집중하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쟁은 지배와 동전의 양면이다. 우리가 경쟁이라고 하는 게임에 빠져드는 순간 이미 우리는 장악당하는 거예요. 1등을 하건 꼴찌를 하건. 자, 이 분단 게임을 국가 체제로 가지고 가면 더 드라마틱하죠. 각 나라의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국가 경쟁력을 높입시다, 국가 경쟁력을 높입시다 하면서 노동자와 농민들을 부채질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살기 위해서 국가 경쟁력이 높아져야 된다고 합니다. 한국이 1등하는 게 중요할까요? 일본이 1등하는 게 중요할까요? 미국이 1등하는 게 중요할까요? 세계 자본주의 시스템 입장에서는 어느 나라가 1등하든 간에 치열한 경쟁이 지속되는 것이 세계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경쟁은 지배와 동전의 양면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장에서 천군백군 게임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기업과 기업, 국가와 국가, 상품과 상품이 목숨을 걸고 하는 경쟁은 전쟁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게임의 룰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교육, 살아남기 위한 경제, 살아남기 위한 생활을 하는 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의 감옥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다시 체육 시간으로 돌아가면요. 체육 선생님 입장에서 가장 황당한 순간은 어떤 순간일까요? 어떤 아이가 선생님, 나 선착순 관리가 안 할래. 힘들어. 한 명이 이러면 완전히 조져버리죠. 여러 명이 다 그렇게 아우 싫어요. 선생님 말씀 잘 들을 테니까 우리 이런 거 하지 맙시다 하면 분위기가 바뀌겠죠.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세상을 바꿔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끊임없이 A를 낳는 순간부터 이 아이가 스카이 대학을 들어가도록 어떤 준비를 시킬까 하는 고민을 부모님이 평생 하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아이도 괴롭고 어른도 괴로운 거죠. 이 그림 한 장에 그 모든 이야기가 다 담겨 있습니다. 혹시 디바라는 영화 보셨나요? 여기 이제 수영 선수 이야기인데, 다이빙 하는 선수들 이야기인데, 영화 보면 금방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 금방 캐치다 할 텐데요. 요 속에서 보면 이제 국가대표 선수가 되기 위한 그 눈에 안 보이는 경쟁이 있고, 친구 관계들이 일그러지고, 경쟁 속에서 얼마나 인간성이 피폐화되는가,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섞여서 나오는데 참고로 한번 보십사 하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헌법 10조에는 행복 추구권이 분명히 있습니다. 인간 존엄성과 누구나 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국가는 행복 추구권을 위해서 나름대로의 노력을 해야 된다. 다 헌법에도 있는 헌법 자체도 토론의 대상이 될 수가 있죠. 되어야 마땅한데 우리는 헌법은 기본으로 전제로 받아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이미 자본주의 헌법인데 이거를 내가 언제 선택했지? 만약에 질문하기 시작하면 나 선택한 적 없잖아요. 그럼 자본주의 아니면 뭐 할래? 그랬을 때 토론해보자라고 저는 이야기. 토론해서 우리가 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보자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게 해놨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흑백 논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문제 제기하면 북한으로 가시오 이러는데 북한도 내가 선택할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좋아하는 최소한 남북 통일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저는 남한의 시스템과 북한의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이 있다면 그 좋은 점을 좀 모아가지고 좀 더 나은 제3의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게 통일 이후에 바람직한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 정도 생각하고 있고, 통일 문제가 포커스가 아니라서 더 많이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남북한이 문 열어놓고, 니 살고 싶은 데 가서 몇 년 살아보고 싫으면 또 돌아가고, 그렇게 하면 문호를 개방하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러면 오히려 그야말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경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지배자들은 국경을 통제하고 일반 시민들이 마음대로 다니게 하는 게 지배자의 관리, 통치, 통제의 차원이겠죠. 그 차원에서 세계 각국을 보면 지금 유럽의 이주민들 벨라루시 이야기 나오고 이런 거 보면 자본의 이동은 굉장히 세계적으로 자유롭게 갑니다. 그러나 사람의 이동은 국경 통제를 엄격하게 해서 필요로 하는 고급 기술, 필요로 하는 3D 잡의 노동력, 이것만 소통하게 하고, 아니면 이제 관광객 정도, 그 이외에 자유롭게 이동해서 살고, 자유롭게 사랑을 나누고,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더 나은 데로 가고 싶지만 못 가게 통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세계가 돌아가는 방식이 자본을 한 통치 방식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런 걸 우리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알고 그렇게 성장해서 어른이 되어서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과목이 있다면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가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할 때 자유는 자본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라고 할 적에는 내가 내면에서 간절히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을 때 그게 자유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자유는 애매해가지고 자유연맹, 자유롭지 않고, 자유자가 붙은 정당, 이상하게 자유가 없어요. 그러지 않아요? 근데 말은 자유. 그리고 고등학교 가보세요. 야간 자율학습이라 하는데, 야간 자율학습을 만약에 안 하고 집에 가면 니 왜 도망가니? 그러지. 니 자율적으로 집에 가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선생님 아무도 없어요. 솔직하게 야간 타율학습이라고 말하고 타율학습을 시키지 왜 자율학습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아이가
자율적으로 내가 선택해서 나 밤늦게까지 자율학습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게 아이의 진정한 내면에서 우러난 자유, 아니면은 사회 분위기가 스카이되지 않으면 뭐 낙후되고 등등 이런 것 때문에 강제적으로 주입된 자유의 결과인가? 진정으로 자기 스스로 열망하고 소망해서 선택한 것인가? 라는 차원에서 우리는 평등은커녕 아직 자유의 지역도 달성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자퇴하거나 자살하는 청소년들이 자유의 자자를 또는 자유까지를 더 많이 보여주는 거 아닐까. 슬픈 현실이지. 우리가 생각을 끝까지 밀어붙여 봤을 때 그런 아이들이 오히려 자기 자유를 더 확실히 보여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퇴나 자살을 권유하는 건 아닙니다. 평소에 건강하게 살아있으면서 진정으로 자유롭고 평등하고 우애롭게 살아 제대로 사는 것이겠죠. 올해 제가 이제 썼던 책이 강자동일 신화 중독공화국인데요. 작년에 경쟁공화국이 나왔고 최근에 파국이온 번역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들을 관통하는 게 결국은 자본주의 이 경쟁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사람의 논리로 살아가는 체제가 아니라 자본의 논리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교육을 한다는 것은 노동력을 길러내는 과정이고, 그 노동력조차도 자본에 의해서 평가되는 노동력의 가치가 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가방끈이 길게 아이들 교육을 많이 시킨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성찰을 하지 않은 채 교육하는 교사들은 노동력을 만들어내는 공장의 노동자들이죠. 노동력 공장의 노동. 대학 선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강사 시절부터 해서 25년의 대학 선생을 마감하고 이제 지난 2월 달에 퇴직을 했습니다. 심신이 지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온라인 교육을 1년 동안 하면서 이게 대학 교육인가 싶은 회의도 많이 들었고, 이제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측면에서 뭐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싶어서 정지를 한 셈인데요. 그동안에 가장 괴로웠던 것은 학생들을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차라리 수업할 때는 재미있었어요. 근데 A, B, C, D, F 평가하는 과정은 제가 이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노동력 내지 인적 자원을 등급으로 구분해서 국가나 자본이 써먹기 좋은 자재를 분류해서 배출하는 과정에 노동자로서 일을 하고 있구나. 수업할 때는 오히려 그런 걸 잊고 공부를 해요. 뭐 얼마든지 비판적인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근데 평가를 할 적에는 이게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학기마다 25년으로 찾으면 50번의 평가 과정이 저를 번아웃 시켰어요. 거의 뭐. 그러니까 이제 제 스스로 이런 걸 모르고 차라리 그냥 뭐 선생이니까 당연히 평가해야 되고 당연히 아이들은 똑같을 수 없으니 달라야 되고 이런 차원으로 생각했다면 전혀 괴롭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은 생각을 공부를 하면 할수록 강하게 해왔기 때문에 견디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죠. 어쨌든 이제 조금 중요한 문제로 넘어가면 자본은 결국은 이제 상품을 팔아서 돈을 벌잖아요. 근데 상품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컵 하면은 이렇게 차를 마실 수 있다, 뭐 모양이 예쁘다, 또 뭐 이거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대화나 인간관계를 나눈다, 이런 사용 가치의 차원이 있지만
이거 얼마짜리예요 하는 교환 가치가 있죠. 자본의 입장에서는 둘 다 중요하지만 그래야 팔리니까 사용 가치가 있어야 팔리는데,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사용 가치가 없더라도 팔 수만 있다면 팔죠. 전쟁 무기를 생각해 보세요. 사용 가치 차원에서는 만들면 안 되는 것인데 얼마나 비싸게 팔립니까? 전투기 한 대, 탱크, 뭐 핵무기. 그러니까 이제 자본의 입장에서는 교환 가치인데, 그 교환 가치는 우리가 보는 현상 형태고, 실제로 이제 그 교환 가치를 이루고 있는 실체는 인간의 노동이라는 차원에서 주상 노동이, 그러니까 사용 가치를 만드는 구체 노동이 아니라 교환 가치를 만드는 주상 노동이 이제 깃들어 있다는 게 핵심 이론이죠. 그러면 이제 그 교환 가치를 이루는 주상 노동이 만들어내는 게 가치라는 그 가치가 이제 현상 형태로 교환 가치라는 가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러면 여기에 가치가 있다. 자본의 눈에 가치 얼마짜리 가치예요 하면, 예를 들면 1,000원짜리 가치가 있는 게, 이거는 얼마짜리 가치예요 하면 뭐 100만 원짜리 가치가 있다든지. 근데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데, 집집마다 태어나는 아이들의 그 고유한 특성이나 그 사랑스러운 면모를 보면 얼마나 집집마다 다 귀한 보배들입니까? 소중한 생명체들이 가치라는 기준으로, 노동력이라는 기준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성격이나 개성이나 색깔이나 나름의 삶의 속도를 다 무차별적으로 그냥 한 색깔로 바라보게 되고, 시험이라고 하는 잣대 속에 시험이 바로 그 가치를 표현해주는 메커니즘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잣대로 다 추상노동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각각 개성이 있고 나름대로의 속도와 색깔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가치의 차원에서는 동일한 추상노동으로 다 1시간짜리 노동, 2시간짜리 노동 이렇게 양으로만 평가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색무취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탈개성화 그 자체로 질적인 차원을 없애버리고 양적으로만 평가한다. 그리고 이제 자본은 양을 투자해서 더 많은 양을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제 경제 성장 논리라고 하는 게 만족이 없는, 끊임없는 경제 성장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 가치 논리에서 다 파생이 되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찌 생각해 보면 보릿고개 다 넘어갔고, 어찌 보면 물질 생산이 과잉이라서 오히려 문제고, 쓰레기를 오히려 안 만들어내고 좀 줄이고 더 건강하게 갔으면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인데, 자본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한도 끝도 없이 그 자본의 마음을 제일 잘 표현해 주는 사람들이 대통령 출마한 사람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맨날 하는 말이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하는데, 새로운 먹거리라는 게 그 자본의 새로운 먹거리인 거예요. 인간의 먹거리는 이미 충분하고도 남아요. 오히려 과잉이고 버리는 것도 너무 많고, 우리가 음식점 같은 데 집에서도 버리는 게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오히려 지금은 아나바다 장터나 당근 마켓만 통해도 만들어 놓은 거 얼마든지 골고루 쓰면서도 살아도 풍족하고 남을. 아까 선생님 만나가지고 수원역에서 그 애경백화점 안에 옷가게를 지나쳐서 주차장으로 오는데 옷이 어찌나 많던지요. 저는 영등포 지하상가를 명동도 마찬가지고 지하상가 지나다니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청춘 남녀들이 어떻게 부모님 뭐 등골을 뽑았든지 아니면 은행에서 돈을 빌렸든지 저 아까운 청춘의 시간을 자기 삶을 아주 알차게 이렇게 살아가기보다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그 상품 몇 개 파는지 모르지만 그거 판다고 앉아있는 모습이 전체적으로 자원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의 낭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신가요? 있으시죠? 하여간 그래서 이제 일단 자본의 이윤과 경쟁을 우리가 내면화하고 받아들이다 보면 일단은 강해져야지. 시험을 치면 일단 시험 무조건 잘 봐야 된다고 보잖아요. 시험을 아예 안 보면 괜찮은데 일단 시험을 본다 그러면 무조건 잘 봐야 되잖아요. 그 강자동일식 개념이라는 그런 거예요. 돈이 있다면 무조건 많이 벌어야 되고, 그러니까 부자를 우리가 표준 모델로 세우고, 모델로 안 세우려고 하면 보험회사들이 이렇게 말하죠. 100세 시대에 행복한 노후를 보내려면 몇 억은 모아야 됩니다. 몇 억 모아봐요. 그러면 이제는 물가 인상이 되어서 또 몇 억을 더 모아야 돼요. 그거 따라가다가 인생 끝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 배울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무조건 다다익선. 다다익선이 뭡니까? 돈과 권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아파트 평수 넓고 자동차 비쌀수록 좋고, 그렇게 살아가는 시스템이 자본주의 시스템이고, 우리도 모르게 중독 메커니즘 안에 서로 경쟁적으로 그 마지막 결론이 파국이 온다는 건데, 이미 왔는지도 몰라요. 지금 2008년도 세계금융위기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미국이나 유럽이 또는 우리나라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IMF 때 끝난 거잖아요. 구제금융으로 억지로 채워 넣어가지고 산소호흡기 씌워가지고 다 돌아가신 환자를 억지로 살려가지고, 가장 대표적으로 삼성 이건희 회장이 2014년에 죽고 장례식은 언제 치루었죠? 올해 치루었나 작년에 치루었나? 7년 만에 치루었죠. 자본주의의 운명이 그거하고 비슷한 게, 실제로 2008년에 끝났는데 지금 우리 안 죽은 척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공부채로 국가가 돈을 메워서 은행과 기업을 살려놨죠. 그럼 그 공공부채를 누가 메우는데? 우리한테 세금으로 뜯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자본과 국가는 한 몸이죠. 너무 비밀을 많이 말했다, 그죠? 체제의 비밀을. 경쟁은 지배와 동전의 양면이고, 지금 죽었는데 우리는 안 죽은 척 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아까 이야기한, 자,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경쟁이 본성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고, 또 경쟁 아니면 발전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죠. 마치 박정희 아니었으면 보릿고개 못 넘어가고 우리는 지금도 배를 굶주리고 있을 것이라는 주장하고 비슷하게, 박정희 시대의 경제 발전을 박정희가 삽질해 했습니까? 노동자와 농민이 힘들게 일한 거 아닌가요? 근데 박정희 아니어도 비슷하게라도 했을 거라고. 그리고 억압하고 지배하는 자들이 없어졌을 때 오히려 생산성은 더 높아지지 않나요? 감시하고 탄압하고 얼마나 많은 청년들을 죽였습니까? 오늘도 그 독재자 중에 한 명이 하늘나라로 갔지만, 저는 81년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아시다시피 바로 전두환 체제가 시작됐던 시점이잖아요. 80년 광주 항쟁 이후에. 그래서 80년대 학번들은 전두환 노태우 트라우마가 강하게 남아 있을 겁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3명만 모여서 체육대회 하겠다 그래도 잡아가던 시절이었거든요. 박정희에 대한 향수 내지는 박정희는 경제개발 시켜서 이만큼 잘 살게 만들지 않았느냐 하는 논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할 이야기가 많은데, 경쟁에 집중해서 보면요,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은 또는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인간의 본성인가 할 때 어떻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본성에 걸맞는 거라면 그 이야기를 듣거나 실천했을 때 마음이 편안해져야 돼요. 자, 남을 도와줄 때 마음이 편안합니까? 남으로부터 했을 때 마음이 편합니까? 도와줄 때 편하죠. 협동할 때 마음이 편안합니까? 살벌하게 경쟁할 때 마음이 편안합니까? 답은 나와 있잖아요. 이제 우리의 본성이 정말 본성 그 자체로 실체로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도 가능합니다. 그런 논법에서는 본성도 변한다. 역사적으로 변하고 사회적으로 변한다. 또 사회적으로 구성된다. 이런 논리에서는 본성 자체가 원래 없다고 말할 수도 있죠. 저는 그런 논리도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만들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 부분은 진실의 절반 정도라고 생각하고 절반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류가 살아오면서 오랜 세월을 지내오는 동안 그야말로 살기 위해서 협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본성으로 역사적으로 만들어져 온 거죠. 그리고 그게 우리들의 DNA에 남아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할 때보다 사랑하고 아껴줄 때가 훨씬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사랑과 협동과 우정과 연대가 본성이지 경쟁과 시기와 질투와 지배와 갈굼 이런 게 본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려하고 도와주고 협동할 때 그게 우리 자본주의가 이제 자본주의 근대성이 개인이라는 말과 존재를 만들어낸 거죠. 사실 개인이라는 말은 그 이전에 봉건주의 노예제 그 이전 사회 시족 부족 사회는 개인이 없었잖아요. 개인이라는 말이 individual인데 디바이드가 있잖아요. 인이 안 된다는 뜻. 더 이상 디바이드가 안 되는 존재가 개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개인이라는 말 속에는 공동체가 있는 게 공동체가 있는데 쪼개는데 마지막에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존재가 개인이라는 거고 그 개인의 경쟁력과 실력, 경쟁이 이걸 싸움을 하는 게 자본주의 사회이고 그 경쟁을 체계적으로 해보자라고 하는 게 자본주의 노동력 경쟁을 하는 학교에서부터 경쟁의 사회화가 이루어져서 온갖 시험을 통해서 경쟁적인 인간을 만들어내고 기업에 가서 자본을 위해서 경쟁적으로 한평생 살고 병원 가서 다 갖다 바치고 돌아가시는 거죠. 그게 이제 인생을 헛사는 아주 좋은 지름길인 거예요. 인생을 헛살지 않으려면 이 본질을 알고 경쟁이라는 또는 대한민국 땅이라는 구조적인 조건을 우리가 벗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 속에서는 자유롭고 해방된 영혼을 가지고 살 수는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연대하면서 다른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런 카페도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이제 경쟁이 인간 본성이 아닌 까닭 잘 아시겠죠. 예. 그러면 왜 우리는 경쟁을 내면화하게 되는가? 어릴 때부터 학교 교육을 받으면서 세뇌될 수가 있죠. 학교 교육 이전에 사실은 부모가 경쟁적인 노동시장 속에서 살다 보니 특권층은 특권층대로 자기가 받는 혜택이 좋으니까 새끼도 그 자리에 올려놓고 싶고 아래쪽에 있는 사람은 각종 상처를 받으면서 차별받으면서 살다 보니 적어도 내 새끼만큼은 이 고통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갈구게 되는 거죠. 어쨌든 아이들은 이래도 갈굼을 당하고 저래도 갈굼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스스로 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분명하게 개념적으로 분명해지지 않는 한 억압의 굴레를 끊임없이 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배워야 돼, 학교에서. 최근에 홍성에서 70대 중반의 어르신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간접적으로. 강수돌 선생의 책을 4권 읽었는데 내가 헛살아온 것 같다.
그 책을 읽고 내가 전국에 당신 책을 읽는 모임을 조직하겠다. 저로서는 너무나 고맙고 책도 많이 팔 것 같고 막 히트의 순간에 온 거죠. 근데 선생님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은 감사하지만 제 책을 읽고 공감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모여서 작게 모여서 토론하고 삶 속에 녹여내는 게 중요하지, 무슨 정당처럼 거대하게 뭔가 만들어가지고 막 제가 무슨 영웅처럼 나타나가지고 이거는 또 다른 뭔가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아닙니다. 완곡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고마운 일이죠. 근데 제가 언젠가 노동조합에 가서 또 강의를 했는데 30대였던 것 같아요. 그 노동자는 한 50대가 넘었던, 그러니까 한 20여 년 전의 이야기. 눈물을 흘리면서 왜 이런 이야기를 인지해 주냐고. 근데 선생님 제가 늦게 태어났습니다. 어떡하겠습니까? 그분은 완전히 깨달은 거예요. 와, 내가 정말 세뇌받고 잘못 살아온 거다. 그러면 이 내면화가 어떻게 되는가? 제가 여러 책에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놓았지만, 식민지 상황을 거치고 한국 전쟁을 거친 사람들은 태극기 부대가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강자에 빌붙어야지만 생존이 가능하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태극기 부대에 안 들어간 것을 욕하기보다는 안 들어간 분들을 정말 존경하고 우대하고 그분을 평가해 줘야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상처받은 사람들의 집단들이 모여 있는 것을, 상처받은 모습을 우리가 보고 차라리 우리가 제대로 접근하려면 그분들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기보다는 그분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줘야 그분들이 우리 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편이라는 게 인간답게 살자 이거야. 뭐 선거에서 이기고 이거는 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거에 이겨봐야 헛방인 거 여러 번 봤잖아요. 그래서 발경이라는 낙인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 동네 사람들이 죽어가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 자식만큼 험한 꼴 당하지 않게 단속하고 이래왔던 게 우리 부모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젊은 청년들이 목숨을 걸고 싸워왔던 게 민주화 투쟁의 역사이고, 386의 역사적인 의미라면 그런 부분들이죠. 근데 그게 이제 탈자본이라고 하는 문제의식, 경쟁, 그러니까 반독재, 군사독재를 물리치고 반독재, 뭐 전두환 노태우만 물리치면 좋은 세상이 올 것 같았지만 그 이후에 재벌이 사회를 장악했잖아요. 그 이전에 국가가 재벌을 키웠지만 키워낸 그 재벌들이 이제 국가를 장악해버렸죠. 지금도 사실은 청와대가 통치하는 게 아니라 재벌이 통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내다본다면 선거 결과에 일비할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공부는 이런 공부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자본의 눈에 보이지 않는 틀 속에서 그 안에서 사다리 좀 높이 타고 올라가는 걸 인생 성공이라고 착각하면서 살다 보면 진정한 자기 인생은 다 놓치고 헛껍데기로만 살아간다. 이것만 이제 깨달으면 경쟁공화국에서 오히려 적응하지 않고 새로운 싹을 만들어내면서 살아가는 게 대안적인 삶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결국은 나도 살아남기 위해서 말문을 닫고 은연중에 좀 센 놈한테 빌붙고 언제 잡혀가고 죽어갈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에 쩔어서 살고, 그래서 맨날 어른들 하는 말이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또 뭐라 그랬죠? 괜히 앞에 나서지 마라. 뒤에 따라가긴 해도 앞에 나서지 마라. 제가 어릴 적에 정말 깝깝했던 것이
네가 어른이 되면 네가 생각하는 네가 출세하고 성공하면 네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실제로 그리 되던가요? 그 다음에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러는데 사회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 거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부패한 사회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뇌물 먹여야 잘 돌아가고 이런 게 이제 어른들의 사상이었고, 제가 어릴 적에 니메이로 그래 순수한 거는 알겠는데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야 했는데 커서 알고 봤더니 부패한 세상이었던 거예요. 최근에 우리 판검사들 보세요. 그야말로 법과 정의에 충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주변부이거나 그나마 여성 검사들이거나 좀 속되게 말하면 집단 성매매하는 그런 광경이 있는데, 그런 광경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주변화되거나 옷 벗고 나오거나 이러더라고요. 공범 관계들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말문을 막는 거예요. 선후배로 쫙 줄 세우고. 그래서 살아남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를 받아들이게 지배해 오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무수한 저항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저항했던 386들이 대체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는 권력을 쥐고 흔드는 쪽으로 갔고, 또 다른 쪽으로는 자본이 되었고, 그리고 끝까지 싸웠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싸워봐야 뭐하노. 결국은 손배 가압류 당하고 감옥 가고 가정 파탄 나고, 그래서 이거라도 그냥 만족하고 살아야지 체제 내화가 되죠. 슬프지만 동의는 못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정말 힘들고도 고달픈 그런 삶들이 존재하죠, 실제로. 그리고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기 싫어서 회피하고 외면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지금의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내 새끼만큼은 강자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자아를 변형하는 상태로, 그리고 자본주의 가치 법칙을 받아들여서 내 노동력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교육, 그게 대학까지 보내고 인류대학 보내고 서울에 있는 대학 보내고 스카이 대학 보내고 이런 것이. 그리고 자기가 속한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야 되고, 그 결과는 초미세먼지를 걱정하는 사회, 코로나 사태, 기후위기, 최근에 밴쿠버가 막 물에 잠기고 하는 게, 또 작년인가는 막 산불 때문에 캘리포니아 주가 엉망이 되고 그랬죠. 또 다른 편으로 원자력 발전소와 핵무기라고 하는 전 지구적인 위협도 존재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위험 요인들인데, 위험 요인이 아닌 일반적인 상품 화폐 시스템조차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지금 여기도 신협에서 이런 공간을 고맙게도 제공해 주셨다고 하지만, 우리가 은행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화폐들이 모여서 이제 은행을 가는데, 은행에서 직접 우리가 모은 화폐가 돌아다니기도 하지만 500원을 저금하면 500원의 10배 이상이 유통됩니다. 그거 다 아시죠? 신용 창조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그 돌아다니는 화폐들이 어디에 투자가, 그러니까 어떻게 이자가 나오겠습니까? 은행이 뭐 저절로 이자를 막 만들어 갖고 주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건설 자본에 투자하는데, 그 건설 자본은 시골에 가서 논밭을 허물고 고층 아파트를 지어서 엄청난 이윤을 만들어 가지고 그 이윤 중에 일부를 이자로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아파트는 그나마 좀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장 생활 5년 동안 하면서 건설 자본의 불법 아파트와 5년 싸웠기 때문에 아파트 이야기를 먼저 꺼냈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는 시골 곳곳에 건강이 안 좋아서 좀 휴양차 가고 싶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갈 장소가 없을 정도로 시골 곳곳에 도시에서 나오는 산업 폐기물, 건축 폐기물을 매립하는 쓰레기장을 시골 곳곳에 짓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안타깝게도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루어진 경쟁, 부안의 방패장을 만들 것인가, 경주의 방패장을 만들 것인가, 주민 투표화 해가지고 찬성하는 곳에
3천억 원인가 돈 주겠소. 돈으로 가지고 경쟁시켜가지고 경주로 갔잖아요. 자기 죽을 일을 박수 쳐가지고 불러들인 거예요.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가치법칙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 고준위 방사능 물질이라고 하는 이 핵 연료봉, 핵 반응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초고열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게, 그러니까 결국은 터빈을 돌리는 방법이거든. 물을 끓여도 되고 석탄을 떼도 되고 핵융합을 시켜도 되는데 핵융합을 시켜갖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몇 년 쓰고 나면 연료봉이 이제 쓰레기가 되는데, 이게 방사능이 금방 노출되면 암에 걸려서 죽을 정도로 아주 극도로 위험한데, 이게 반감기가 되려면 10만 년 동안 지하 500m 이하에서 10만 년 동안 묻어놔야 방사능이 반감기가 된다는데, 경주에 있는 방패장 500m도 안 돼요. 지진에 불안해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우리나라에 이 핵연료봉이 15,000개에서 2만 개가 쌓여 있습니다. 그럼 핵폭탄을 안고 살고 있는 게 후쿠시마만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전두환만 모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전두환은 차라리 죽었으니까 이제 끝났지. 고민 안 해도 되지. 이건 좀 이론적인 부분이기는 합니다. 자본주의 가치법칙. 자본을 읽어보신 분은 이런 개념에 좀 익숙하실 텐데, 뭐 제가 저도 사실 전문가는 아니고 최소한으로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게 500원짜리요 할 때 그 500원이라고 하는 게 500원어치만큼의 노동이 가치로 들어가 있고, 그걸 우리는 보통 교환 가치라고 부르고 가격으로 부르죠. 근데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에도 나왔지만, 야, 인생은 등가 교환의 법칙이 작동해, 뭐 그런 김혜자 씨의 말이 표현이 나오죠. 제가 그 부분을 칼럼으로 쓴 게 있습니다. 검색해 보면 제 이름 치고 등가 교환의 법칙, 뭐 눈이 부시게 정도 검색하면 아마 뜰 겁니다. 나중에 읽어보시고. 근데 불행하게도 그 드라마에서 등가 교환의 법칙을 인생 법칙이라고 말은 했지만 그게 진실은 아니죠. 등가 교환의 법칙은 자본의 법칙이고 시장 논리이고 경쟁의 법칙이에요. 그럼 인간의 법칙은 뭐냐 하면 인간 연대의 법칙이죠. 굳이 말하자면, 법칙으로 말하면 서로 돕고 살아야 인간이라고 하는 게 인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연대하고 돕고 우정을 나누고 사랑하고 아끼고 배려하고 사는 게 인간의 법칙이지, 경쟁하고 착취를 통해서 이윤을 빼가고, 갈비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제가 만드는 법칙인데 노벨상은 못 받았지만, 자본주의 조직에서는 아래로 갈구고 위로 비벼야 살아남는다. 굉장히 핵심적인 건데도 아무도 법칙으로 정립을 안 해서 제가 요 세 가지만 이해하면 자본주의를 다 이해할 것 같아서 슬라이드 한 장 안에 요약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가치법칙이 뭐가 문제냐? 자본은 끊임없이 더 많은 가치를 모으려고 하는데, 자본주의 시장 경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술 향상을 해서 요거를 만드는데 기계를 도입해가지고 1시간에 1개 만들던 것을 1시간에 10개 만들어버려요. 1시간에 10개 만들어버리면, 기계화를 해서 10개 만들어버리면 10개의, 각각의 10개 안에는 아까 1개 만들 때의 인간 노동량이 500원어치 들어갔는데 10개 만들어버리면 50원어치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10개 만들었다고 생산성 향상이라고 하는 게 역설적이게도 각 단위 상품 안에는 10분의 1, 그러니까 10배 생산성이 올라갔다면 10분의 1밖에 노동량이 안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잉여 가치량도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개 만들어야 아까 만들었다 1개 만드는 거 같은 거니까, 그러면 본전치기보다 더 많이 만들려면 10개가 아니라 20개를 만들어야 비로소 옛날보다 2배로 벌어들이죠. 그러니까 그것만큼 끊임없이 경쟁 성장이 돼야 되고
자원이 낭비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가치 법칙이라는 거. 인간 노동에서 가치가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래에 나온 자본은 끊임없이 생산을 증대하고 만족을 모르고 시장을 확장하고 신상품을 개발하고 시장이 포화 상태가 되면 우리의 욕망을 조작하기 위해서 광고와 유행을 퍼뜨리고 그래서 화장품 선전할 때 피부는 권력이다. 그러면서 이 화장품을 발라야 피부가 좋아지고 피부가 좋아져야 내가 권력, 이목을 집중시키고 내가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욕망이 그리고 TV 광고에 이런 게 나오죠. 친구가 어떻게 사느냐고 물었다. 그래서 나는 웃으며 내 차를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욕망을 끊임없이 그렇게 조작해 가면서 더 많은 상품을 사게 만들고 더 많은 상품을, 더 비싼 상품을 사려고 하니 더 많은 중노동에 시달려야 되고 산재 위험을 감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본은 혁신하게 되고 성장 중독에 빠지고 자원이 고갈되고 환경 오염, 쓰레기 대량, 코로나 사태, 미세먼지, 온실가스, 기후위기, 전쟁 위험이 이 가치 법칙으로부터 도출되는 우리 삶의 비참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의 가치 법칙이 아니라 인간 연대의 법칙, 인간 존중의 법칙을 찾는 게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길이지, 이 속에서 경쟁력을 찾고 더 높은 경쟁력을 위해서 더 많은 교육을 시키고 더 높은 지위를 획득하는 시험을 치도록 아이들을 몰아가는 것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 부작용이 연애할 줄 모르는 청춘, 연애를 하더라도 정말 미치도록 사랑해서 나도 모르게 모르는 사이에 아기를 낳을 정도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지 못하도록 자기를 감시하는, 그게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온 거죠. 자본의 법칙에 종속되다 보니까 물론 뭐 인구 문제도 우리는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세계 인구가 너무 많아서 저출산을 계획해서 저출산 시대가 온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 팔팔한 청춘들이 팔팔하지 못한 것 때문에 왔다면 그를 근원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고, 자본의 가치 법칙으로 말미암은 경쟁 사회 속에 청춘을 즐기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조금 안 좋은 비유입니다만 지금 가을철이고 이제 겨울을 준비하는 과정이잖아요. 고추밭에 고추가 시들고 호박이 저절로 시들어가지고 거의 녹아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청춘들이 이런 꼴과 비슷한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아까 선생님하고 오면서 그런 이야기 했는데 우리 보통 어른들이 이렇게 말해왔죠. 야, 공부는 때가 있다. 근데 어찌 보면 공부는 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정말 발동이 걸려서 내가 그 공부 해보고 싶다 그러면 그야말로 만학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지금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나라는 만학도가 안 나오면 안 되는 시점이에요. 왜냐하면 대학 선택할 때까지는 대부분 진정으로 내가 좋아하는 걸 공부하고 싶어서 선택한 사람 100명 중에 10명도 없어요. 그러지 않아요? 제가 25년 동안 학생들 가르치면서 정말 너 이 공부하고 싶어서 왔어? 정말 내 밑에 배우고 싶어서 왔어라고 하면 아니, 부모님이 가라 그래서 왔어요. 학교가 멋있게 보여서 왔어요. 지방 캠퍼스 별로 멋있지도 않은데 어쨌든 그런 시기였지. 어찌 보면 다 대학 졸업하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 내가 진짜 이 공부 좀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죠. 예. 근데 친구를 만나고 사람을 사귀고 연애를 하고 이거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꾸로 해왔잖아요. 공부를 하라고 하면서 친구를 못 사귀게 해서 특히 이성교제를 금기시해오고 두려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성교제뿐만 아니라 동성교제조차도 가려가면서 하거나 친구들의 대학 와가지고 옆에
같은 반에 옆에 앉은 친구들한테 지난번에 노트 내 빠졌는데 노트 좀 보여줘. 이런 말도 못해. 말을 못 걸어.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영어 공부시키고 막 부모님들이 더 많이 케어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돈 들고 시간 들고 많이 해왔는데 애들은 더 무능해졌어요. 더 나약해졌어. 예. 그러니까 그게 애들 탓이 아니라 사회 탓이고 부모 탓이고 어른들 탓이죠. 이제 우리 공동의 책임감을 좀 느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아까 선생님하고 오면서 그런 이야기 했지만 개인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인간을 만들기보다는 소위 말하는 경쟁력이 있건 없건 어떤 면에서 출중하거나 출중하지 않거나 간에 모든 아이들이 자기 나름대로 무지개 빛깔로 살아갈 수 있는 지역의 어떤 기회의 공간들, 터전들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우리 어른들이 조금 더 미리 내다보는 안목이 있다면 오히려 그런 일을 하고 떠나주는 게 후손들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요. 다 좋은데 희망이 있겠느냐, 어떤 전망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우선 아까 본성의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갈비의 법칙으로 남을 짓밟고 이런 거는 우리의 본성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마음이 안 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적인 연대, 그게 이제 우리의 본성에 가까운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사회가 돌아가서 그렇지 최소한 내가 동의하고 우리 전체가 동의하는 바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다 돌아가니까 나도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양보하기 시작하면 끝없는 경쟁에 휘말려서 성공해도 실패요, 실패하면 더 낭패가 되는 삶을, 헛된 삶을 살다가 끝난다는 거예요. 사실 경쟁에서 승리해봐야,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 판검사, 대학 교수, 뭐 의사 집단 두루두루 한번 둘러보세요. 소위 말하는 전문가 집단 내지는 성공한 집단, 그 집단 중에 소위 그 영역의 본연의 직분을 충실히 하면서 사회 정의와 평등과 공동체적인 이상을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분들이 몇 프로나 될까요? 그 각 분야별로. 저는 10%만 돼도 희망적이라고 봐요. 1%가 될까 말까 하다는 불안감이 있어요. 대학 교수들도 마찬가지죠. 1% 될까 말까. 그 다음에 이제 하여간 공동체, 그러니까 경쟁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연대가 우리의 본성에 가깝다는 부분에서 하나의 전망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마을 공동체 협동사회, 아까 선생님과 나눴다는 이야기처럼 지역마다 이렇게 나의 경쟁력, 나의 돋보임, 나의 존재감 이런 게 아니라 어우러지는 공간들, 뭐 독서 모임도 좋고, 그죠? 우리 이유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배움의 공동체도 좋고, 카페 공간도 좋고, 이런 공동체적인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고요. 강자동일시 개념에 대한 대안으로는 보건사회연구원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의 연대.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은 누군가 좀 뛰어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완벽한 이상형이 되기를 바라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조금 잘못된 습성들이 있는데, 그렇게 바라볼 일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영웅을 만들고 그에게 모든 걸 기대하고 다 우리의 모든 권능을 부여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 한 사람 잘 뽑아서 우리를 다 구제해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 보통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을 만들어가면 안 될까요? 저는 인도의 간디 선생이 말했던 인도의 미래를 위해서는 70만 개의 마을 공화국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 이어받아서
10만 개의 마을 공화국을 동네마다 만들면 어떻겠느냐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5천만 명 치보면 10만 개 해보니까 한 500명 내외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5,200만 명하고 520명이 되겠죠. 520명 기준으로 뭐 기계적으로 맞출 필요는 없지만 때로는 500명, 때로는 1,000명이 가능하겠죠. 고만고만한 정도의 공동체가 모여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우리가 내용을 채우고 결정하고 하면 세상이 안 돌아갈까요? 저는 마을 이장 5년 해봤는데 충분히 될 것 같아요. 전국 이장협의회가 나라를 통치하면 되잖아요. 물론 이제 뭐 외교나 국방이나 전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할 일도 있겠지만 우리가 경쟁을 넘어서서 새로운 전망을 열어간다면 그런 10만 개의 마을 공화국 시스템도 하나의 전망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각자 도생보다 전체 사회의 방향타를 보면서 우리가 가는 배가 타이타닉처럼 빙산에 부딪혀서 산산조각 나고 생존 경쟁을 하는 그런 미래로 갈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안전하게 행복하게 운항을 할 수 있도록 갈 것인지 그런 차원에서 사람과 자연이 공생할 수 있는 생태민주주의가 우리의 이념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생태민주주의. 뭐 그런 어떤 전망적인 차원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대선도 가까운데 어떤 사회 구조 변화가 필요할까? 저는 이제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뭐 계속 책을 쓸 때마다 거의 반복적으로 4명의 장관의 영역이 구조 변화가 제대로 된다면 그나마 좀 살맛나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교육부 장관은 고교 평준화 개념을 좀 더 진보적으로 고교 평등화, 대학 평등화, 직장 평등화로 이어지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술 고등학교를 나오든지 문학 고등학교를 나오든지 아니면 과학 고등학교를 나오든지 뭐 봉제 고등학교를 나오든지 미용 고등학교를 나오든지 내가 하고 싶은 분야에 어떤 거를 배우고 나오더라도 너는 재밌는 거 배웠구나. 너는 네가 하고 싶은 거 했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의 평등한 시선. 시선의 차별이 아닌 평등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바로 그 관점이 대학과 직장으로 이어져서 직장에 가서도 우리가 받는 소득이 있다면 비슷비슷하게 설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아주 차별적으로 수십 배, 수백 배 차이가 나게 이렇게 상하 내지는 영역별로 이렇게 차이를 나게 해놓고 아이들을 경쟁에 몰아였나요? 내가 다른 사람하고 비슷하게 살면 자존감이 상할까요? 안 그렇잖아. 좋잖아요. 그리고 좀 더 크게 생각해 보면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불평등이 심해질 적에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불평등 속에 차별 속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은 속에서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편할까요? 안 편하잖아.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경비를 세우고 좀 더 심하면 무장 경찰을 세우고 군인들을 동원하죠. 그게 이제 사옹파울로 브라질의 사옹파울로 모델인데 엄청난 성곽과 같은 부자들의 동네를 무장 총을 들고 있는 일종의 민병대처럼 돈 주고 고용한 용병들이 이제 서 있는 거예요. 군인들이 자기 동네를 지키는 거예요. 그 주변에는 가난한 사람들의 빈민가들이. 근데 고만고만하게 살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어찌 보면 대한민국은 그런 폭동이 없었기 때문에 격차 사회가 유지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좀 한번 실컷 당해보면 평등한 사회가 더 낫겠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을지 모르는데 저는 이론적으로 그런 걸 미리 내다보고 피를 흘리지 않고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노동 분야의 구조조정은
자, 대한민국 5,200만 명이 아이들을 교육하려면 학교가 몇 개나 필요할까요? 또는 우리가 헐벗고 굶주리지 않으려면 식량은 얼마나 생산하고 옷은 얼마나 생산해야 될까요? 대충 계산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 총량이 나오면 총량 나누기 2천만 명 정도로 나누면 하루에 몇 시간씩 일해야 되고 생산성이 올라가면 내년에는 1시간씩 줄여주고 후내년에는 2시간씩 줄여주고 그러면 우리 세대 때는 8시간 일하더라도 후세대들 때는 6시간 그 다음 세대는 하루에 4시간만 일해도 되는 세상을 꿈꿀 수 있지 않을까요? 자본의 지배가 아니라 인간의 지배가 된다면 그게 민주주의지. 왜 그걸 무서워해야 되나요? 경제개발 계획은 세우는데 삶의 질 향상 계획을 왜 못 세우나요? 자본의 경제개발 계획은 괜찮은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이런 계획은 잘못된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자본을 내면한 나머지 자본을 넘어선 사고를 하면 두려워한다 말이죠. 이후 학교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은 안 두려워하겠지만 요 사거리에 나가서 한번 외쳐봐요. 얼마나 두려워하는데.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를 하면 한쪽에는 대량의 실업자와 비정규직, 다른 쪽에는 정규직은 정규직인데 과로사와 산재 위험. 이 잘못된 양극화에 둘 다 파탄이잖아요. 삶의 질이 아니야. 삶의 파탄이에요. 이거를 고치려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일의 총량이 있으면 골고루 나누어서 하고 생산성만큼 노동시간 줄여 나가면 되잖아. 해법이 있는데 왜 안 해? 자본이 권력을 잡고 있으니까. 내부자들 영화에 다 나오잖아요. 자본과 국회의원과 금융권과 조폭과 검사들의 연대. 그게 나라를 망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노동시간 단축하면은 그러니까 여전히 아직도 상품 화폐 시스템 자체는 바뀌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과도기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상품 화폐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서 뭐가 필요한지 만들어 쓰고 상품으로 교류하는 게 아니라 선물을 나누고 마을 단위로 만들고 지역 단위로 만들어서 풍족하게 나누어서 쓴다면 상품 화폐 시스템이 없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상상은 가능하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론적으로 우리는 자본을 넘어서서 생각할 수는 있다. 자, 그러나 이제 지금 단계에서도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지금도 뭐 생활비가 안 나와서 내가 원해서 잔업철야 특근까지 해야 되는데 노동시간 단축하자 그러면 우리 애들 학원은 어떻게 보내요? 자, 학원 안 보내도 되는 세상을 위해서 교육부 장관이 고교 대학 직장을 평등하게 만들면 된다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 학원 문제가 아니라 이제 주거, 양육, 교육, 노후 이게 또 돈이 많이 들잖아요. 이 부분을 사회 공공성 차원으로 우리가 평소에 내는 세금을 4대강이라든지 전쟁 무기라든지 건설업이라든지 헛되게 쓰지 말고 주거, 양육, 교육, 노후 문제를 해소하는 데 쓰면 잔업철야 특근 안 해도 적은 돈을 받고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된다. 만약에 그 총량이 너무 적다면 지금 적어서 우리 복지가 요거 수준밖에 안 되는데 좀 더 노력해서 조금 더 올립시다 하면 합의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콩 한 알이라도 3명이서 나눠 먹을 자세가 되어 있고 분위기가 그렇게 정립되어 있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해서 새가마니 만드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그러나 콩 한 알밖에 없기 때문에 내 혼자만 다 먹고 새가마니 만들면 나누어 줄게. 쏟고 쏟은 사람들은 열심히 안 해요. 물론 쏟으면서도 열심히 하더라만도. 그 다음에 이제 뭐니 해도 우리 생활의 기본 빵은 밥 먹는 거니까 식량 자급률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우리 밥 먹는 식량만 따지면
한 50%가 좀 안 되는 46% 정도 되고, 이제 이 가축, 뭐, 돼지나 소나 강아지, 고양이, 이 사료들 있죠. 까지 합친 곡물 작업률은 21% 정도 나와 있습니다. 최근 통계가. 21%라는 말은 79%, 80% 정도를 해외에서 수입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먹는 것 중에 쌀이 거의 100% 작업되는 것 이외에는 대부분 수입하잖아요. 콩과 밀가루 대부분 다 수입하죠. 그래서 식량 작업률 높이기 위해서라도 저는 청년들이 즐겁게 보람있게 살 수 있도록 농촌으로 가는 게 촌스럽다가 아니라 정말 삶의 질이 높아지고 새로운 삶의 공간을 개척하는 그런 희망적인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유기농 농민이 저는 초중고등학교 선생님과 같은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선생님만 공무원이 돼야 돼요? 농민은 공무원이 되면 왜 안 돼? 예, 요거만 교육부 장관, 노동부 장관, 복지부 장관, 농림부 장관만 제대로 이런 내용의 구조 개혁을 하기만 해도 그나마 훨씬 좀 살 것 같지 않아요? 아이들 키우기가 편해지지 않겠어요? 아이들이 꿈을 꿀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미용사가 되고 싶어요 해도 네 어떻게 먹고 살래가 아니라 너는 그게 좋구나 한번 해봐. 해보고 싫으면 다른 거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애가 좋다 그러면 생계 내지는 영원히 그거 해야 될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데 전혀 그런 식으로 애 키우면 애 조진다고. 애 인생을 어른이 망친다고. 아이의 꿈을 가장 많이 망치는 사람들이 부모와 선생님들이에요. 어찌 보면은 부모나 선생이 없으면 애 꿈을 키우기가 더 좋을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회 구조를 바꿔내야 부모나 선생님도 좁은 틀을 박차고 나올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제가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 구조조정은 맨날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 자본을 위한 구조조정이었죠. 삶을 위한 구조조정을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 변화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언론, 검찰 개혁이고, 정당이나 시민들도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대부분 다 동의하실 거라고 믿고, 그래서 정말 경쟁을 넘어선 연대하는 삶을 위한 실마리는 무엇이 있을까? 좀 쉽게 말하면 조금 먹고 조금 싸자. 아니면 홀가분하게 살자. 아니면 단순 소박하게 살자. 이런 게 우리의 구호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전통적으로 둘의 품앗이, 개, 이웃, 사촌, 마을, 민의 조합 이런 것들이 다 이미 오래된 미래예요. 우리의 오래된 미래가 있다는 거고. 간디 선생의 이 말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는 지구 하나로도 충분한데 탐욕을 위해서는 지구가 아무리 많아도 모자란다. 인간의 탐욕이 아니라 사실은 자본의 탐욕이죠. 그리고 우리는 자본을 닮아서 나도 모르게 강자동일시하는 바람에 자본 아니면 우리는 죽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도 자본이 되었고, 가변 자본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인간 노동력이 가변 자본이거든요. 자본의 몸집을 불려주기 위해서 헌신하는 노동력이 가변 자본이에요. 자기 원래 가치보다 더 많은 가치를 낳는다는 점에서 가치가 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이 자본의 몸집을 불려주는 게 이제 내가 일하는 거에 예를 들면 10%, 20%를 자본을 위해서 불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말은 인간이라고 하지만 자본이라는 거예요. 가변, 자본을 위해서 헌신할 적에 이미 자본의 모습을,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과 자본의 모습을 같이 갖고 있는 게 노동자의 모습인 거예요. 노동자가 그걸 알고 자본으로부터 발을 빼면서 인간 쪽으로 당겨 올 적에 비로소 노동 해방이 되는 것인데, 자본에 충성하면서 노동 해방을 부르짖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죠. 피터 모린 초기 가톨릭 노동운동가였다고 합니다.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됐는데,
이분의 말씀이 와닿습니다. 아무도 부자가 되려고 하지 않는다면 모두 부자가 될 것이고, 모두 가난해지려고 하면 아무도 가난해지지 않을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좀 더불어서 검소하고 재미있고 우애롭게 살아가는 사회를 상상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 부자 되어서 살아야 되고, 애 걱정 안 시키려면 재산을 얼마 모아야 되고, 이런 식이 아니라 좀 서로 고만고만하게 살아도 같이 좀 갈구지 않고 서로 도와가면서 산다면 얼마든지 더 잘 살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가면 더 편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설국열차의 메시지 아시죠? 꼬리칸에서 혁명을 일으켜서 앞에 기관차까지 갔지만 결국은 그 안에서의 서열체계 변화고, 알고 봤더니 머리와 꼬리가 내통하고 있었다는 좀 배신도 있었지만,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중하가 있다면 하에서 상으로 올라가는 것이 해답이 아니라 문을 박차고 열차 문을 열고 이 열차라는 틀을 벗어나야지만, 그 열차라는 매트릭스를 벗어나야지만, 또는 자본주의 사다리 경쟁 질서를 벗어나야지만 비로소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최소한 개념적으로는 알고, 나부터 다른 틀로 살아가기 시작해야 되고, 다른 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연대하면서 살면 새로운 세상을 여는 것은 훨씬 쉬워질 것 같다. 그리고 우리는 흔히 숫자 게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제 그게 선거의 사고방식인데 50% 넘어야 이기잖아요. 물론 뭐 현실적으로 그것도 필요할 때가 많죠. 그런데 저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절대로 숫자 게임으로 이길 수 없는 이야기예요. 이거를 투표에 놓고 했을 적에 50% 이상이 저에 동의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파국이 온다라는 책도 소개했고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저는 분명히 파국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는 건 아니지만, 안 믿고 싶지만 올 거라는 그 예측은 거의 강하게 드는데, 정말 우리가 마지막 남아있는 생명력이 있다면 죽기 전까지 조금이라도 노력해야 된다면, 그 파국적인 상황 이후에 우리의 자녀나 자녀의 자녀들이 100명 중에 하나라도 살아남는다면 이런 대안적인 모델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아이가 되면 좋겠고, 그런 아이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라도 키워야 된다는 그 간절한 절박한 마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사다리 질서가 아니라 오른쪽에 원탁형에 앉아서 고교 평등화, 대학 평등화, 직업 평등화 속에서 서로 존중하면서 협동하면서 살아가는 게 훨씬 인간적인 거지, 높이 올라가서 득권을 누리는 자만이 인간답게 살아갈 것처럼 착각하는 시스템은 인간의 시스템이 아니라 자본이 인간과 전 지구의 생명력을 깔아먹는 모델이 사다리 질서라는 거예요. 저기에 성공한 자들은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에 있었죠. 거기에 성공한 집단들의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성공해도 실패 아닙니까? 그리고 실패하면 낭패고, 그러니까 아래쪽에 처진 사람들은 더 낭패이고, 그러니까 낭패를 모면하기 위해서 성공하려고 하는데,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게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성공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우리 사회에 소위 기득권층이나 특권층을 바라보십시오. 정말로 타의 모범이 되고 우리가 본받고 싶은 삶의 모델이 과연 몇 프로나 있습니까? 좀 날카롭게 말하면 도둑놈 아니면 다행이지. 이 방송 나가는데 큰일 났네. 또 다른 시사적인 이야기가 있죠. 유럽의 인류학자가 아프리카를 방문해서 애들을 모아놓고, 얘들아 저 나무 밑에 사탕바구니 갖다 놨어. 여기 요이 땡 해가지고 먼저 가는 사람이 다 가져가기 게임 해보자.
선착순하고 비슷하죠. 여기 땡 했는데 애들이 서로 손잡고 룰루랄라 하면서 같이 가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둘러 앉아서 사탕을 하나씩 나눠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류학자가 얘들아 왜 뛰어가지 않고 그렇게 천천히 갔느냐 그랬더니 나 혼자 먼저 가서 다 먹으면 뭐해요. 나눠 먹는 게 재미있지. 아까 개인이라는 말이 뭔가 큰 덩어리가 있는 거에서 쪼개는데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존재. individual, 디바이드 할 수 없는 존재. 요즘은 뭐 흉악범이 많아가지고 개인도 쪼개기는 합니다만은 원래적인 의미에서 개인은 쪼개서는 안 되는 존재죠. 근데 우리가 한 개체로서는 살아가지만 개체 홀로 존재할 수 없잖아요. 집이고 옷이고 음식이고 누군가 사회적인 분업 관계 속에서 서로 크게 보면 협동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또 오히려 경쟁보다는 협동하는 게 마음이 편하고 더 즐겁잖아요. 그리고 굳이 경쟁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는데 시스템의 원리만 바꾸면 훨씬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편하게 아이 기를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아프리카의 우분투라는 개념이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고 있는 우리라고 하는 말이 우분투나 같은 우리 어머니, 우리 마누라, 우리 남편. 진짜 글자 그대로 our husband 되면 곤란하죠. 예. 근데 이제 그 말 속에는 이미 공동체적인 개념이 지양되어 있다. 철학적으로. 개인이라는 말에 공동체가 지양되어 있죠. 이미 녹아들어 있는 거예요. 우분투라는 개념 역시 그런 거. 달리 말하면 우리는 개인으로 존재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개인 홀로는 존재할 수 없는 사회적 개인으로 존재하고 있다. 학부모로서도 사회적 부모로 살아가야 교육이 잘 되는 것이지 내 새끼의 개인적인 부모로만 존재하면 치열한 경쟁 게임에 돌입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부모로서 교육해야 되고 사회적 교사로서 교육해야 되는 거예요. 참된 행복은 모내기 같이 하고 밥 같이 먹고 함께 쉬고 이야기 나누면서 살아가던 우리 어른들의 모습처럼 도시건 농촌이건 어촌이건 가리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삶이 아닐까. 그리고 자본주의 경쟁을 넘어서서 사람답게 사는 길이 아닐까라는 말씀으로 일단 제 말씀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백가영이라고 하고요. 저는 지난 8월에 대학 졸업해서 지금은 백수입니다. 네. 취준생 아니고요. 백수인데요. 되게 공감이 많이 되면서도 되게 무거운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친구들이랑 대학을 다니면서 그래도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보자 하면서 되게 많은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그걸 해왔어요. 근데 정말로 막상 대학을 졸업하고 다들 본인의 길을 찾아서 나가야 될 때가 되니까 다들 이렇게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지가 이렇게 세 개로 추려지더라고요. 하나는 취업 준비, 하나는 시험, 마지막은 대학원인데 정말로 이 세 가지 선택지 이외에 다른 것들을 고민하게 되고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있음에도 당장 빨리 선택하라고 말하는 사회에서 그 네 번째 선택지를 고민하기가 정말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공백이 있는 걸 굉장한 결함으로 여기고 그 공백을 계속해서 변명해야 된다는 걸 제가 졸업한 이후에도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보통은 졸업을 선택하지 않고 졸업 유예를 한 다음에 취업 준비를 하거나 본인이 하고 싶은
보통은 취업 준비를 하죠. 하고 싶은 것보다는. 근데 이런 불안정한 졸업 이후에 이런 백수의 삶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대로 살아야 된다는 건 알지만 어떻게 정말로 그렇게 살 수 있을지 용기가 정말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대안학교도 다녔고 그 대안적인 삶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그렇게 대안적으로 살아보자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그래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저는 정말 궁금하고 또 여쭤보고 싶어요. 어떤 변화를 목격하셨는지.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이후학교 졸업하신 거예요? 네, 대학에서 전공은 어떤 걸 하셨어요? 아트앤테크놀로지라고 예술공학 전공했고요. 학교에 그 전공을 만들 수 있는 제도가 있어서 실험과 상상의 교육이라는 전공을 만들어서 네. 이수했습니다. 이후학교 선생님으로 가셔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 그 본인이 배운 거를 훨씬 잘 펼쳐낼 수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본인이 좋아하는 거를 중심으로 고민하고 계속 그쪽을 뚫다 보면 저는 생계는 부수적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생계를 1차적으로 고민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 이루어요. 그러나 하고 싶은 거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하고 싶은 것도 이룰 가능성이 높아지고 생계는 거의 부수적으로 해결돼. 만약에 생계 해결이 어렵다면 따로 별도로 생계 해결을 위한 뭐 알바나 다른 일을 일시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몇 개년 계획을 세워서 이거는 딱 생계를 위한 일을 한다. 그러나 이거는 원래 내 일이 아니야. 라고 내가 하고 싶은 영역을 딱 정해놓고 하면 되죠. 그렇게 살아가야 아, 나의 20대, 나의 30대는 너무나 재미있었어. 이렇게 하지. 지금처럼 방황하시면 안 돼요.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우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자기가 좋아하던 그 부분을 끊임없이 탐구하면서 경로를 찾다 보면 생계 해결과 꿈을 이루는 길이 저는 같이 올 거라고 믿어요. 제 아이들 이야기 잠깐 해볼까요? 큰아이가 재즈 피아노를 공부하고 싶다 그랬어요. 산천간대학교 대안학교 다닐 적에. 그래서 학교를 찾아갔어요. 음악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애가 어떤 것 같습니까? 예사롭지 않습니다. 뭐가 예사롭지 않습니까? 실력은 아니고요, 의지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오히려 더 좋아요. 실력은 시간이 가면서 쌓으면 되잖아요. 의지가 있는 게 중요해요.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력이나 능력이나 재주보다는 의지나 태도나 그 욕망, 그 주관적인 차원, 주체적인 차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의지가 있다면 부모나 선생님이나 뭐 또 지가 노력해서 어떤 장학금을 받든지 노력해가지고 시간을 두고 쌓아나가면 실력은 치솟게 되어 있어요. 제 가설이 맞아들더라고. 얘가 뭐 어릴 때 조금 피아노 배우다가 나중에 그만두었는데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학로에 가면 서울 재즈 아카데미라는 곳인데 거기 들어가기도 좀 힘들지만 열심히 준비해서 들어가서 노력하면 한 2년 정도 하면 뭐 대학 진학할 수도 있고 또 뭐 연주자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길이 열릴 거다. 그래서 그 선생님 코칭을 듣고 다른 애들은 대학으로 갔지만 우리 아이는 대학로로 갔습니다. 일단 지원을 해줬더니 밤이고 낮이고 열심히 하더라고요. 오늘 갑자기 아빠 합격했어요. 어디 합격했냐? 버클리 음대에 합격했다는 거예요. 저는 버클리 음대가 뭔지도 모르고 그랬는데 지가 뚫어내더라고. 그냥 뚫어내서 버클리 음대를 졸업하고 뉴욕 대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와서 지금 재즈 피아니스트가 됐어요. 그 어떤 학교에 음악 선생으로 시간 강의 나가면서 레슨 하면서 결혼해가지고 아기 낳고 살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예를 들면 정규직으로 안정된 직장에 뭐 이런 식으로 못 살지만 지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생계 걱정을 안 하고 살아요. 둘째, 셋째 아이는 큰아이가 산청간대학교 다니는 거 보고 우리는 중학교 때부터 대안학교 갈 거예요 해가지고 제천간대학교로 갔어요. 둘째 아이는 처음에 무용을 좋아해서 앞으로 무용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막 살이 찌기 시작하면서 빵 굽는 일로 갔어요. 빵 동아리 열심히 참여하더니 거기에 취미를 붙였어요. 지금은 캐나다에 가서 빵 굽는 베이커리에서 아주 예쁜 케이크도 만들고 뭐 데코도 잘하고 하여튼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막내 아이는 농업에 관심을 가지더니 군대 갔다 와서 경로 변경을 했어요. 축구를 좋아하는데 축구하는 운동선수들의 다리 다친 다리를 고쳐주는 물리치료사가 되겠다. 그 공부를 막 힘겹게 검정고시 치고 2년째 졸업하고 편입해서 일반 대학 가서 지금 마지막 학기인데 마지막 학기에 강릉 축구 선수단에 소속되어서 물리치료 일을 6개월 하고 이제 거의 마치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도록 부모가 격려하고 선생님이 지원해주고 하다 보니까 얘들은 인생이 너무 즐거워. 전혀 방황하는 적이 없고 막 너무 재미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지금 가영 씨도 얼마든지 아까 그 예술공학이라는 말이 있는 모르겠는데 예술과 기술을 융복합하는 거네, 그죠? 꽤 흥미로운 분야일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그런 분야들이 제가 다만 걱정하는 것은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되 그게 어떤 상품화로만 빠지지 말고 그것이 사회적인 의미가 있는 방향으로 가도록. 그러니까 내가 이 재주와 역량을 어떤 식으로 해야 공동체에 좀 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만들까. 그렇게 고민을 조금 해보시면 훨씬 보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좀 저도 제가 더 좋아하는 거를 찾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잘하신 거예요. 이 직장을 다니다가 또 그만둘 생각을 하니까 약간 두렵기도 한데 어떻게 하면 저 같은 중년의 아줌마들이 좀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세종에서 몇 가지 인문학 모임을 코로나 이전에 쭉 해왔거든요. 독서 모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서 모임이 단순히 책 읽는다가 아니라 만남의 공간이고 성장의 공간이고 위로와 격려의 공간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공간. 그거 자체가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개인이라는 말을 하면서 사회적 개인, 사회적 존재, 공동체적 개인이다 그랬는데 나 홀로는 정말 지금 현대인들이 페이스북이나 뭐 카톡이나 이 SNS에 많이 매달리는 이유도 궁극적으로는 외로워서 그렇거든. 또는 자기 가치를 다르게 평가받고 싶은 나르시시즘이라고 하기도 하고 자존감을 좀 자기 존재감을 느끼고 싶은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근원이 뭐냐 하면 공동체적인 관계들이 많이 푸석푸석해져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들어보니까 작은 소모임을 만들고 거기서 즐겁게 책도 읽고 여행도 같이 가고 뭐 산길도 같이 올레길도 같이 걷고 영화도 같이 보고 이렇게 즐겁게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가난하게 산다는 말씀이 그 소중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아나바다 장터라든지 당근마켓을 활용하면 새 거 안 사도 되는 게 너무 많아.
그리고 중고를 써도 충분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물론 새 거 사야 될 때도 있지만, 그리고, 덜 쓰는 게, 그러니까 덜 소비하는 게 더 버는 것 같은 효과를 내요. 그러면 더 버는 데 들어가는 시간만큼 내가 자유롭게 삶을 구성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 가르치면서 그 평가하는 거 힘드셨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게 뭔가 배워가는 게 아니라 평가받으려고 계속 맞아요. 공부하고 맞아요. 있다라는 느낌? 근데 이제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제가 올해 처음 진로 선택 과목을 가르치면서 그거는 9등급이 안 나오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A, B, C만 나오고 절대평가이니까 아이들이 확실히 참여도는 떨어지긴 해요. 성적 안 나오니까. 그렇지만 아이들한테 서로 도우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경쟁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협력해서 하면 된다. 얘를 가르쳐줘도 너한테 손해보는 거 없으니까 모둠 활동을 하거나 할 때 되게 마음이 편해지고 아이들하고 많이 더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조금 맛보면서 어떤 경쟁 없을 때의 이 학교 모습이 이럴 수 있고 네. 가진 강점을 조금 네. 경험했다는 면에서 네.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또 공감 갔던 부분은 그 공부는 때가 없는데 연애와 노는 거는 때가 있다라는 말씀에 너무 공감이 확 되면서 요즘 아이들이 불쌍한 이유가 바로 그거였구나. 애들이 다 그 때를 놓치고 있다라는 그렇죠. 것이 너무 아쉬웠고 또 코로나까지 오면서 관계를 끊어내도록 계속 이렇게 하는 부분이 제일 아쉬워서 조금 이런 지금 코로나 이 시대에도 어떻게 특히 청년들한테 저희들은 이미 사실 기존 관계가 많아서 유지를 어떻게든 해나가는데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그런 관계의 끊어짐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이런 뉴 노멀의 시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이렇게 좀 궁금했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아까 드린 말씀하고 비슷한데, 이런 카페를 청년들이 운영하면서 새로운 공간을 만들듯이, 지역에 다양한 공간을 만들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고, 가장 손쉬운 거는 돈도 안 드는 독서 모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독서 모임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동화책 읽기 모임. 동화책은 미리 읽을 필요도 없어요. 책만 정해주고, 읽고 오실 분은 읽고 오시고, 아니면 현장에 와서 한 페이지씩 돌아가면서 읽고 나서 다 읽고 난 다음에 자기 체험담이나 생각을 이야기 나눈 것만 해도 2시간 금방 가거든요. 그런 모임이 있고, 두 번째가 이제 녹색평론 읽기 모임. 2달에 한 번씩 나오는, 지금 혹시 이번 호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앞으로 1년 동안 녹평이 휴관을 합니다. 예, 쉬었다 간다고. 그 이후에 다시 나올지 안 나올지는 좀 불투명한 면은 있지만, 나올 거라는 전제하에 1년간 휴관하고, 갈 건데, 저도 이제 편집 자문위원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금 책임감은 느낍니다만, 하여간 그 책을 읽고 하는 토론하는 모임이 전국 곳곳에 있거든요. 만약에 이 지역에 있다면 같이 참여하시고, 없다면 만드시면 되잖아요. 세 번째는 이제 일반 인문학 모임이었는데, 교육에 관한 책, 여러 가지 다양한 좋은 책들 많이 나오니까, 그때마다 어쨌든 책을 매개로 해서 이렇게 모임을 구성하는 거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손쉽고 또 마음이 부담이 덜하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성장하고 서로 위로 힘이 되는 공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없다면 만들고 있다면 청년들과 함께 참여하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경계가 이렇게 되게 분명해서 경계를 열지는 않는 그런 동아리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동아리들이 좀 개방적이고 연대를 상호할 수 있어야 하고 이렇게 변화되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네.
열린 동아리를 새로 만드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열린 동아리 하기 좋은 게 공동체 텃밭 이런 거. 그 주말 농장 비슷하게, 그죠? 그러면 이제 밭에 모여서 일하다 보면 서로 돕고 이러는 게 그냥 문화처럼, 그래 안 하면 일이 잘 안 돼. 물어볼 수밖에 없고. 각자가 내비게이션에서 보시듯이 각자 똑똑한 기술이 다 있으면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농사라는 거는 뭐 하늘의 기상 변화부터 시작해서, 그죠? 종자의 시기라든지 뭐 어떻게 갈무리 하는 거, 어떻게 가꾸는 거, 이런 게 다 물어보면서 배워가면서 해야 되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 한꺼번에 협동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도 좋을 수 있고, 뭐 하여간 뭐 재미난 등산 모임이라든지 우리 선생님 역사 기행 같이 이렇게 또 여기도 역사 선생님 계신데 그 여행을 하더라도 스토리가 있는 여행을 하시면 굉장히 또 의미가 있고 또 각자의 그 틀 속에 갇혀 있다가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하여간 그런 시도들을 해가면서 만들어 가야 되겠죠. 예. 쉽지 않은 면모가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까 쭉 이야기해 왔듯이 우리가 상품 사회, 화폐 사회 속에 젖어들다 보니까 내 개인의 행복, 내 개인의 뭐 어떤 재산, 소유, 뭐 내 자식의 뭐 앞날, 이런 그 개인 내지는 가족에만 갇힌 이런 삶에 익숙해져다 보니까 문을 열고 나서서 서로 손잡고 하기가 점점 갈수록 힘들어요. 지금 우리 어른 세대보다 또 애들은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게 자본의 가치라고 하는 게 그야말로 우리의 가치관을 지배한 나머지, 가치 법칙이 가치관을 지배한 나머지 상품 사회 속에 빠져들수록 인간다움을 잃어가는구나. 공정성 논리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고생해서 정규직 시험 쳐가지고 직원이 됐는데 너희들은 그 시험도 안 치고 비정규직 몇 년 하다가 정규직으로 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게 나의 노동에 대한 투입이 정규직이라고 하는 아웃풋을 냈는데 그 투입 대비 산출이라고 하는 그 가치의 비례성에 의거한 공정성이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오늘 모임이 있어. 10,000원씩 내야 돼. 그 동창회 모임을 생각해 봐요. 내는데, 너 친구야, 너는 요즘 부모님도 좀 편찮으시고 형편이 어렵잖아. 너 오늘 면제해 줄게. 그리고 너는 이번에 보너스 탔잖아. 좀 오늘 저녁은 네가 한턱 쏴. 기본적으로 회비를 10,000원씩 낸다고 하더라도 면제해 주는 사람과 한턱 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게 이게 인간성의 사회고, 소위 2030 세대가 말하는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의 가치 법칙 내지 등가 교환의 법칙을 내면한 나머지 내가 투입한 노동력의 가치 대비 내가 거두어들이는 성과의 가치가 비례해야 공정하다고 믿는 거예요. 그 자본의 논리라는 거지. 그거를 우리가 꿰뚫어 보고 설명해내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어른들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이거는 인간다운 논리가 아니야 라는 걸 말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저는 10대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은 아이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고 또 재미있는 놀이를 같이 많이 하고 여행이나 체험을 좀 같이 많이 하는 게 아이들에게 그 어떤 내공과 자존감을 자율성을 길러줄 수 있는 길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성적이나 어떤 역량을 보고 평가하기 시작하면 자존감이 떨어져요. 조건 없는 사랑, unconditional love. 조건 없는 사랑으로 아이를 껴안아주고 시험이나 평가나 뭐 이런 외모나 이런 것과 관계없이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부모는 네 편이야. 네가 우리 가정에 있어서 너무나 행복해.
라고 하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줄 때 아이들은 자존감이 든든해지고 아무리 험악한 세상에 나가더라도 자기 스스로 살아갈 힘을 기르게 됩니다. 제가 아이들을 길러온 경험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면 어디에 내놔도 잘 살아가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키우고 사랑으로 키우고 친구 잘 사귀도록 키우고 그 친구 잘 사귀면서 크는 게 그게 우애와 연대의 마음을 키워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을 달리해야 돼. 성적표를 안 보기 시작해. 그러니까 만약에 교육을 제도적으로 생각하다면 성적표 없는 교육을 해야 되고 만약에 평가를 해야 된다면 절대평가만으로도 충분해야 되고 숫자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 서술형으로 이 아이의 재주나 특기나 개성을 선생님이 관찰한 바를 알려주는 그런 통지표가 필요한 것이지 한 줄 세우기 평가는 안 하는 것이 교육을 하는 길이에요. 지금 교육은 대체로 반교육, 콘트라 에듀케이션을 하고 있죠.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고미사를 입에 달고 다니면 자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진짜요? 네. 우리 아들은 좀 힘들어. 우리 가정에 태어나 주어서 고마워, 건강하게 잘 자라 주어서 고마워. 고마워의 대상이 그런 거예요. 성적이 좋아서 고마워가 아닌 거예요. 성적이 좋아서 고마운 거는 부모의 어릴 적에 열등감이나 상처를 보상해 주어서 고마워예요. 그 고마워는 진정으로 고마운 게 아니에요. 이제 강자동일 씨를 설명하시면서 예로 들었던 한국 사회의 이제 호칭 문화에 대한 그 글을 보면서 되게 공감을 하면서도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 게 한국 사회는 또 호칭으로 친밀감을 표현하는 또 문화가 있는데 친밀감과 강자동일 씨의 어떤 차이들을 조금 궁금했었어요. 네네. 제가 형님이라고 말을 썼던 맥락은 아마 조폭 문화에서 힘겨루기가 안 되고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그 지점에서 무릎 꿇고 아이고 형님 알아서 모시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런 형님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 형님 뭐 언니 동생 이렇게 지는 그런 거는 친밀감의 표현으로서는 괜찮은 거죠. 권력 관계가 개입하지 않을 때. 근데 이제 친밀감을 표시하는 경우에조차도 조금 엄밀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내가 형님이나 언니를 인정함으로써 내가 스스로 동생임을 표현함으로써 이제 우호적인 관계, 나를 받아주고 인정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깃들어 있는 점도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일단 내가 상대방을 강자로 인정해 줄 테니까 나를 잘 받아들여 달라. 근데 이제 사실 서양 사람들은 그런 게 없이 다 UI로 통하잖아요. 그죠?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니까 당신으로 통일되어서 그러니까 남녀노소가 호칭에 얽매이지 않고 통하는 게 그런 면에서 우리보다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낯선 곳에 가가지고 저 사람한테 좀 잘 받아들여지고 그게 이제 크게 보면 목숨이 위험한 건 아니지만 나의 생존 전략으로서 아이고 형님 이렇게 인사함으로써 저 사람 벌써 나를 받아주는 거예요. 내가 굽신거리고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너무나 이제 좋은 문화처럼 습성으로 굳어져서 이제 별로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데 좀 엄밀하게 미시적으로 따져본다면 그런 강자동일시 메커니즘이 거기에도 원연중에 깃들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마지막 한 말씀. 예. 우리가 초중고등학교 때 책상 앞에 늘 써붙였던 말이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그랬죠. 예. 근데 오늘부터 바꾸세요. 오늘 행복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오늘 행복을 내일로 미루는 방식이 사실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 행복은 중학교 가서, 중학교 때 행복은 고등학교 가서, 고등학교 때 행복은 대학 가서, 대학 때 행복은 취업 이후에 미루다가 나중에
산소에 묘지에 이제 땅 밑에 들어가서 어허 내 행복은 어디에 하고 유령이 되어서 행복을 찾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자본주의가 우리들의 삶을 통제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항상 내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노후를 위해서 얼마를 모아야 된다. 보험회사들이 주로 그래 말하면서 무슨 보험 들으라 그러죠. 사실 요즘 보험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은데 뭐 교육보험, 뭐 암보험, 뭐 교통사고보험, 뭐 온갖 보험인데 보험을 다 들어놓으면 안심하고 살 수 있을까요? 보험 가지수가 많아지고 보험회사가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에 위험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보험이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다면 근원적으로 우리는 위험이 없는 사회, 공동체적이고 덜 경쟁적이고 서로를 위해주고 부자가 안 되더라도 마음이 풍요로울 수 있는 사회를 구성한다면 훨씬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거의 미시적인 핵심이 오늘 어우러진 가족끼리도 친구끼리도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오늘 행복을 오늘 누리면서 오늘 배움을 정말 즐겁게 배우고 기쁜 하루를 보내는 가운데 하루하루 보낸다면 얼마나 즐거운 학창시절을 보내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실천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비자본주의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늘 행복은 내일로 미루고 내일 걱정은 오늘 땡겨서 하고 내년 걱정까지 땡겨서 하니까 매일 걱정만 하다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걱정을 자본이 또 유포하고 있습니다. 뭐 자동차를, 아파트를, 집을, 아이들의 학벌을 이런 거 달성하지 않으면 뒤처질 것처럼 공포심을 조장하는 분위기를 우리가 관통해서 들여다볼 수 있다면 다르게 사는 것이 두렵지 않을 것 같아요. 다음에 만날 때 더 행복한 얼굴로 만납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